쏘지 마. 그녀는 사람이야. 달빛 아래 화살 끝이 겨눈 대상은 피 묻은 발로 서 있는 한 소녀. 순간 그녀의 눈이 금빛으로 번쩍이고 등 뒤로 호랑이의 그림자가 겹쳐진다. 사람을 사랑한 죄로 그녀는 산의 괴물이 되었다. 사냥꾼들의 횃불이 포위망을 좁히고 소녀는 그녀 앞을 막아서며 떨리는 숨을 삼킨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오늘 밤 누가 짐승이 되고 누가 인간으로 남게 될지.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흑륜사 마당에 횃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원성왕 치세의 봄, 탑돌이 축제가 열린 이 밤에는 도성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몰려나와 탑 주위를 빙빙 돌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북소리와 목탁 소리가 뒤섞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인들의 낮은 독경 소리가 한데 어우러졌죠. 그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김연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화랑무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 탑돌이 행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귀족 가문 자제들이 꽤 나왔다고 하던데 옆에 서 있던 동료 화랑 하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변방으로 떠나기 전에 연줄 하나라도 만들어 두는 게 낫지 않겠나? 김연은 대답 대신 시선을 행렬 쪽으로 돌렸습니다. 행렬은 탑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처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저고리 짙은 치마를 입은 처녀였는데 입술을 가만히 움직이며 연부를 외우고 있었죠. 이상한 것은 그 처녀 주변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가 피하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처녀 앞뒤로는 묘하게 빈자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저 처녀 아는가? 김연이 물었습니다. 모르네. 귀족 가문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동료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하고는 다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연은 그 자리에 계속 서서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녀는 흔들림 없이 탑을 돌았습니다. 정확히 8바퀴를 다 돌고 나서야 행렬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축제 마당 끄트머리를 지나 산기슭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축제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산길 초입에는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그루의 껍질이 길게 긁혀 있었습니다. 짐승 발톱으로 긁힌 흔적이었습니다. 그 아래 돌 위에는 검게 굳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죠. 김연은 발걸음을 늦추었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걷자 작은 초막이 나타났습니다. 처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노파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 하나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처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늦었구나. 탑을 8바퀴 채우고 왔습니다. 처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처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녀는 놀란 기색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연이 안으로 들어서자 노파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뒤를 밟은 것이냐? 발길이 닿았습니다. 김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노파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방 한쪽 벽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벽에는 나무로 만든 칸막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막 안쪽에 또 다른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어라. 소리를 내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대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곧 합니다. 김연이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 벽에 등을 붙이고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초막 바깥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땅이 낮게 울렸습니다. 노파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등잔불을 내려다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초막 바로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초막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를 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깊은 숨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 위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천둥도 아니고 사람 목소리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소리였습니다. 너희 셋은 다년간 사람을 해쳤다. 그 죄업을 한 마리의 생명으로 징수하겠다. 초마간이 조용해졌습니다. 도망치더라도 징벌은 사라지지 않는다. 유예될 뿐이다. 발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세 방향 모두에서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처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 중 하나가 죽어야 합니다. 노파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들인 탓에 때가 앞당겨졌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현은 벽 너머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타오르는 소리만 초막안을 채웠죠. 노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들 중 하나가 하늘의 손에 죽으면 나머지 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은 무엇이냐? 처녀는 등잔불에서 시선을 거두고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대신 받으면 됩니다. 노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죽겠다는 말이냐? 징벌을 끝내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인간의 손에 죽으면 하늘은 징벌이 완료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형제들은 살아남습니다. 노파는 한동안 처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확신하느냐? 확신합니다. 노파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인간의 손이라면 아무 손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공적인 집행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파가 돌아섰습니다. 그러자면 소동이 필요하겠구나. 저작거리에서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창고를 부수고 가축 우리를 건드리면 군졸이 움직일 것입니다. 왕이 포고를 내리면 사냥이 시작되겠죠. 벽 너머에서 김현이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그 사냥꾼이 나여야 합니까? 처녀가 칸막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김현이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처녀 앞에 서서 똑바로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까? 탑을 돌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를 보고 나서요? 처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신을 보기 전부터입니다. 당신을 보고 나서 방법이 정해진 것이죠. 김현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까? 막으면 형제 중 하나가 오늘 밤 안에 죽습니다. 하늘이 직접 거두어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둘이 도성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피해가 생기죠. 노파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방법이 가장 피해가 적은 것이다. 김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말했습니다. 사냥을 자청하십시오. 왕의 명이 내려지면 출전을 요청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맞춥니다.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초막의 낡은 창호지를 희미하게 물들였습니다. 김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김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막문을 열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도성 외곽 창고 두 곳에서 벽이 부서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가축 우리의 말뚝이 뿌리째 뽑혀 있었고 안에 있던 소 3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군졸을 불렀습니다. 군졸은 현장을 확인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대신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탑돌이 축제 밤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치안이 어찌 된 것입니까? 맹수 출몰을 미리 알고도 방치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하. 왕은 대신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맹수를 잡아오는 자에게 관직을 내리겠다.
포고를 내려라. 포고가 도성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글을 읽었습니다. 감찰관 한 명이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냥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라. 감찰관은 두 손을 모아 명을 받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연은 무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출전하겠습니다. 왕은 김연을 불렀습니다. 신하들이 늘어선 편전 한가운데 김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자청한다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이유가 무엇이냐? 탑돌이 밤의 산길 초입에서 맹수 흔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짐승의 크기와 방향을 눈으로 확인했으니 제가 가장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왕은 잠시 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험 삼아 선벼슬을 내린다. 성과를 보고 정식으로 논하겠다. 성은이 망극합니다. 김연이 물러나는 뒤편으로 감찰관이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김연의 걸음을 눈으로 좇으며 작은 책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군사 20명이 숲 입구에 집결했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소나무 사이로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찰관은 군사 무리 뒤편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붓을 꺼냈습니다. 김연이 군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북쪽과 동쪽 능선을 막아라. 서쪽 계곡은 내가 직접 들어간다. 군사 대장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혼자 들어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짐승은 여럿이 몰면 달아난다. 한 명이 먼저 안쪽으로 들어가 몰아내야 그물이 좁혀진다. 위험합니다. 대장은 능선을 시켜라. 군사들이 좌우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찰관은 언덕 위에서 그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잠시 붓을 멈추고 김연이 홀로 숲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붓을 움직였습니다. 숲 안은 바깥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이른 아침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를 가늘게 내려왔습니다. 낙엽이 쌓인 바닥은 푹신했고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김연은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계곡 안쪽으로 한참을 들어갔을 때 바위 위에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흰 저고리 차림이었습니다. 탑돌이 때와 같은 옷이었습니다. 처녀는 김연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변화가 느껴지는 듯 그녀의 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직 유해가 살아있군요.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김연이 바위 앞에 섰습니다. 다시 생각할 수 없습니까? 이미 다 생각했습니다. 형제들이 도성에서 멀어진다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녀가 바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김연의 앞에 서서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당신이 죽는 것도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처녀는 잠시 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로 충분합니다. 그녀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김연의 허리에 찬 칼집으로 손이 향했습니다. 김연은 막지 않았습니다. 처녀의 손이 칼자루를 감쌌습니다. 칼이 천천히 뽑혔습니다. 칼날이 아침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처녀는 칼을 두 손으로 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칼끝을 자신의 왼쪽 가슴으로 향했습니다. 김연이 손을 뻗었지만 처녀가 먼저였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낮고 짧은 소리였습니다. 처녀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흰 저고리가 사라지고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털이 흰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김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멀리서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뭇가지를 헤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군사 대장이 계곡 안으로 들어서다가 멈칫했습니다. 잡으셨습니까? 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랑이 옆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감찰관이 뒤늦게 계곡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두 존재 사이의 거리를 눈으로 재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쳐 붓을 들었습니다. 도성으로 향하는 말발굽 소리가 숲 바깥에서 울렸습니다. 도성의 소식이 전해지자 저작거리가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근거렸고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군졸들이 큰 길 양쪽에 늘어서서 질서를 잡았습니다. 왕은 편전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연이 단독으로 맹수를 처치했다 하옵니다. 부상은 없느냐? 없다 하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을 인정한다. 정식 관직을 논하라. 감찰관은 편전 한쪽에 서서 보고가 오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쥔 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책에는 김연희 군사들과 헤어진 시각과 처치가 확인된 시각 사이의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편전에서 물러난 감찰관은 서기를 불렀습니다. 김연희 탑돌이 날 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라. 축제 마당을 떠난 시각과 돌아온 시각을 조사해라. 서기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김연은 관하로 돌아와 보고서 작성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지만 한동안 종이 위에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곡 안에서 보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칼을 직접 뽑던 손, 눈을 감던 얼굴, 그리고 호랑이로 변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서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맹수가 먼저 덤볐다고 적을까요? 사실대로 쓴다. 사실대로라 하시면 맹수가 계곡 안쪽에 있었고 내가 처치했다. 그것이 사실이다. 서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된 다음 날 감찰관이 김연을 찾아왔습니다. 탑돌이 날 밤 축제 마당을 일찍 떠났다고 하던데. 그렇소. 어디를 갔습니까? 산길을 걸었소. 혼자서요? 김연은 감찰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였소. 감찰관은 잠시 김연을 보다가 책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추가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십시오. 감찰관이 돌아간 뒤 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흑륜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절마당에는 탑돌이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꺼진 횃불 받침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주지 승려가 마당을 쓸다가 김연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법회를 열고 싶습니다. 공개적으로요. 승려가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을 위한 법회입니까? 이번 사냥에서 죽은 것을 위한 법회입니다. 승려는 김연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호원사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법회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연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탑을 바라보았습니다. 처녀가 정확히 8바퀴를 돌던 그 탑이었습니다. 왕께 청하겠습니다. 왕은 김연의 청을 들었습니다. 맹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는 데 쓰겠다 하옵니다. 허락한다. 공사 인력은 피해 마을 주민을 우선으로 써라. 호원사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마을에서 온 장정들이 목재를 나르고 돌을 쌓았습니다. 감찰관은 공사 현장을 한 차례 돌아보고 민심이 안정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군사 하나가 김연을 찾아왔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전리품으로 쓰시겠습니까? 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에 묻어라. 예. 가죽을 쓰지 않는다. 산에 돌려보내라. 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났습니다. 산 위 초마 근처에서 노파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군사가 가죽을 안고 산을 오르는 것을 노파는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원사가 완공된 날, 김연은 법당 안에 혼자 앉았습니다. 승려가 법만경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읽으십시오. 김연은 경전을 펼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당 바깥으로 독경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호원사가 순례지로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김연은 지방 수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도성에서 하루 반나절 거리에 있는 고을이었습니다. 그는 짐을 꾸리며 호원사 법당에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승려가 물었습니다. 떠나십니까? 부임지로 가야 합니다. 제삿날은 어찌하시겁니까? 매년 이날에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승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연이 부임한 고을은 산림이 넓고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산림 감시 체계부터 손을 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사냥꾼 몇 명이 돌아가며 산을 살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김연은 구역을 나누어 담당자를 정하고 이상 징후가 생기면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냥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앞으로 산에서 짐승 발자국이나 가축 피해가 발생하면 그날 안에 보고해라. 다음 날로 넘기지 마라. 늙은 사냥꾼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령날이 발자국 하나에도 다 보고해야 합니까?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 번입니다. 대형 짐승 흔적은 빠짐없이 보고해라. 크기와 방향을 함께 적어라. 알겠습니다. 김연은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손을 썼습니다. 가축을 잃은 집에는 세금을 깎아 주었고 울타리를 보수하는 데 드는 목재는 관아에서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백성들이 차차 관아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을이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해 가을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인근 고을 토호의 딸이었는데 나이도 적당하고 가문도 반듯하다는 말이 함께 왔습니다. 중매를 선 노인이 관아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수령날이 이제 가정을 꾸리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홀로 지내시기에는 너무 젊으십니다. 김연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언제가 때입니까?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노인은 더 권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도성 안팎에서 호화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감찰관은 중앙으로 복귀하면서 그간 모아 온 자료를 봉인해 서고에 보관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호원 관련 기록 일체. 봉인. 그러나 김연의 고을과 인접한 북쪽 고을에서 작은 보고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에서 염소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밭일을 나간 농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쪽 고을 수령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맹수로 인한 피해 가능성 있음. 그러나 확인되지 않음. 김연은 그 보고서를 읽고 한동안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부하 관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북쪽은 원래 야생 짐승이 많은 곳 아닙니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듯합니다. 산림 감시 체계가 북쪽 고을에도 있느냐? 그쪽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문서를 써서 보내라.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해라. 권고입니까? 지시입니까? 권고다. 관할이 다르다. 관리는 문서를 작성해 북쪽 고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답장은 2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실종 사건이 2건 더 보고되었습니다. 모두 북쪽 고을 인근 산길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고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연은 저녁마다 호원사 방향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산 너머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북쪽 고을에서 올라온 보고서가 조정에 닿은 것은 한겨울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동시다발적 습격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같은 날 밤 세 곳의 마을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대형 맹수 3마리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마을로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보고를 받고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년 전 사건과 같은 짐승이냐? 대신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규모와 방식이 흡사합니다. 그때 감찰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3년 전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처치된 것은 한 마리였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처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냥을 맡은 자는 김연이었습니다. 편전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연을 소환하라. 김연이 도성에 도착한 것은 소환 문서를 받은 지 나흘 뒤였습니다. 그는 편전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신 김연,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3년 전 사냥에서 한 마리만 처치한 것이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나머지는 어찌 된 것이냐?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것을 추적하지 않은 이유는? 김연은 잠시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추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처치 자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군사를 다시 편성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감찰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전하, 당시 기록을 보면 김연이 군사와 헤어진 시각과 처치가 확인된 시각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믿으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편전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은 한동안 김연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소신이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감찰관이 즉시 말했습니다. 전하, 이번에는 군사 대규모 동원이 필요합니다. 3마리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사를 대규모로 보내면 짐승들이 흩어집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군사가 각기로 당합니다. 소신 혼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3년 전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3년 전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감찰관과 김연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손을 들어 두 사람을 멈추었습니다. 김연 단독 진입을 허락한다. 그러나 군사 10명이 산 입구를 지킨다. 사흘 안에 결과가 없으면 군사가 들어간다. 감사합니다, 전하. 감찰관은 동행하라. 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감찰관이 동행하면 짐승들이 인기척을 먼저 알아챕니다. 소신 혼자여야 합니다. 왕은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감찰관은 산 입구에서 대기한다. 감찰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책을 꽉 쥐었습니다. 김연은 편전을 나와 곧장 호원사로 향했습니다. 법당 문을 열자 법망경 독경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승려가 경전을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셨습니까? 김연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 처녀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시 가시는 겁니까? 내일 새벽에 떠납니다. 승려는 더 묻지 않고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법당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연이 호원사를 나서는데 산 입구 쪽에서 낯익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노파였습니다. 그녀는 바위 위에 앉아 김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소? 노파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여동생의 죽음을 당신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소. 내일 들어오면 셋이 한꺼번에 덤빌 것입니다. 김연은 노파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도와주겠소? 노파는 한동안 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딸아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새벽빛이 산허리에 걸리기 전에 김연은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군사 10명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감찰관은 그 뒤편에 서서 책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김연은 군사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사흘을 기다려라. 그 안에 내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 들어와라. 홀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그렇다. 대장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은 군사들 사이를 지나 산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노파는 산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연이 다가오자 그녀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걸어 계곡이 좁아지는 지점에서 노파가 멈추었습니다.
첫째는 저 바위 뒤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나치는 순간 덮칩니다. 둘째와 셋째는? 둘째는 왼쪽 능선 위입니다. 첫째가 움직이면 내려옵니다. 셋째는 퇴로를 막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김연은 칼을 천천히 뽑았습니다. 셋이 동시에 움직이지는 않겠군요. 순서를 지킵니다. 그게 저 아이들의 방식입니다. 노파는 어디 있겠소? 둘째 옆에 있겠습니다. 김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바위를 지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김연은 몸을 옆으로 틀었습니다. 거대한 발톱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이 벌어졌습니다. 김연은 이를 악물고 돌아서며 칼을 내리쳤습니다. 첫째 호랑이가 옆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칼날이 앞발을 깊이 베었습니다. 호랑이가 낮게 울부짖으며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더 빨랐습니다. 김연은 뒤로 물러나며 칼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호랑이의 몸통이 칼날 위로 들어왔습니다. 무게가 한꺼번에 실렸습니다. 김연은 버티며 칼을 밀어 올렸습니다. 호랑이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능선 위에서 둘째가 내려왔습니다. 빠르고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김연이 돌아설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노파가 능선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녀는 둘째의 목덜미를 두 손으로 잡아 옆으로 밀었습니다. 둘째가 방향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노파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연이 돌아서며 둘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두 번 허공을 갈랐습니다. 둘째 호랑이가 앞다리를 접으며 쓰러졌습니다. 뒤에서 땅이 울렸습니다. 셋째였습니다. 김연은 몸을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셋째가 등을 향해 덮쳤습니다. 김연은 앞으로 고꾸라지며 칼을 뒤로 뻗었습니다. 칼끝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무게가 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김연은 두 팔로 버티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셋째는 칼이 옆구리에 박힌 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발이 김연의 등을 눌렀습니다. 김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칼자루를 두 손으로 잡고 온 힘을 다해 밀어 올렸습니다. 칼날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셋째 호랑이의 발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게가 옆으로 무너졌습니다. 김연은 그 자리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어깨와 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계곡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파가 바닥에 누운 채 낮게 말했습니다. 셋 다 갔습니까? 김연이 세 마리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갔소. 노파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느리게 오르내렸습니다. 딸아이가 좋은 사람을 골랐군요. 김연은 노파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버티시오. 버틸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노파의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김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계곡 위로 아침 햇빛이 내려왔습니다. 김연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군사들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어깨와 등에 피가 굳어 있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군사 대장이 달려와 부축하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연은 손을 저으며 스스로 걸었습니다. 감찰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마리 모두 처치했소. 감찰관은 책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러다 붓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노파는요? 김연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산에 있소. 시신을 거두어 주시오. 감찰관은 고개를 들어 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군사 둘을 산 쪽으로 보냈습니다. 도성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은 즉시 편전에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호환이 종식되었다. 백성들에게 알려라.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연의 공을 치하한다. 감찰관은 편전 한쪽에 서서 왕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는 편전을 나온 뒤 서고로 향했습니다. 봉인해 두었던 3년 전 기록을 꺼내 새 기록과 함께 묶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자를 손으로 한 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인했습니다. 김연은 상처를 치료받은 뒤 곧장 호원사로 갔습니다. 승려가 법당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김연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김연은 붓을 들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오른팔을 제대로 쓰기 어려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습니다. 답돌이 밤의 처녀를 처음 본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초막에서 들은 하늘의 소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처녀가 스스로 칼을 뽑던 순간을 사실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심벌의 구조와 유의 조건을 알고 있는 만큼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처녀의 선택이 형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마지막까지 한 일도 적었습니다. 승려가 옆에서 차를 가져다 놓으며 물었습니다. 제목은 정하셨습니까? 노노림이라 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호랑이 숲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김연은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징벌은 완료되었으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았다. 대속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으며 그 자녀는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록을 읽는 자는 그것을 잊지 마라. 문서를 다 쓰고 나서 김연은 승려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봉인해서 보관하시오. 후대 관리가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도록 하시오. 누가 필요로 할 때 꺼내야 합니까? 같은 일이 다시 생겼을 때요. 승려는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흑륜사의 종이 울렸습니다. 낮고 긴 소리가 도성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호원사 법당에서 법망경 독경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연의 상처는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운 채로도 독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려가 옆에 앉아 함께 소리를 맞추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법당 마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김연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 쥔 경전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호원사는 그 뒤로도 오래 남았습니다. 해마다 처녀의 기일이 되면 순례자들이 찾아와 향을 피웠습니다. 노노림은 봉인된 채 서고 깊은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전설이 아닌 기록으로 있었던 일로 남았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경계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쉽게 괴물을 만들었고 사랑은 그 괴물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산에 울려 퍼지던 포효도 마을에 돌던 소문도 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호랑이 처녀라 불렀지만 누군가에게 그녀는 끝까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구원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누군가를 인간으로 남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남긴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